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5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다가오는 주말 위해서 멋진 계획들 많이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확연한 봄 날씨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분들 혹은 친구분들과 나들이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2주 동안 봄방학을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영국의 남부에 보시면요. 커널 그리고 데본이라고 부르는 정말 멋진 지역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고 음식도 좀 그나마 먹을 만하거든요. 영국이 이제 음식 맛없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쪽에 가면 그나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다음 주 내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줌 방송을 다음 주에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고민 중입니다. 짧게라도 매일 아침 잠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준 올인원 멤버분들께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가장 중요한 뉴스는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주말을 앞두고 보내드리는 4월 5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을 보시면 좀 비참한 색이 펼쳐지는데요. 푸른색이 거의 없고 빨간색이 지배를 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이 됩니다. 그나마 이제 메타가 0.82% 올라갔고요. 테슬라가 1.62% 상승하면서 시장을 이겨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지금 171달러에 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테슬라 주식을 부분 매도했잖아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테슬라가 이쯤 되면 한 120달러까지는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가지고 주식을 매도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직까지 170에 머물러 있는 걸 보면요. 정말 테슬라 주식에 대한 확신에 찬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과연 이쯤에서 다시 모멘텀을 다지고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장세는요, 사실 이렇게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이었습니다. 근데 장 마감에 앞두고 이제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어제 S&P 500의 차트를 보시면요, 사실 장 중반 이상까지도 굉장히 좋은 추세가 발견이 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무려 1.5%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었거든요. 보시면 S&P 500도 마찬가지죠. 5250 이상으로 시작을 했다가 계속해서 이러한 추세를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시부터 주가가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장 마감을 앞두고 3대 지수 모두 갑자기 하락 추세를 보인 이유는 뭐냐면요. 연준의 관료들이 여기저기에서 부정적인 커멘트를 날렸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연준의 관료들이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 이러한 뉘앙스를 펼치면서 아무래도 좀 공포감이 확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리포트가 발표가 됩니다. 3월 달에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 게 바로 오늘이잖아요. 따라서 오늘 고용보고서의 발표 내용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S&P 500 미국 증시에는요, 한 가지 부정적인 신호가 잡힙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S&P 500의 1년 주가 차트고요. 주가 차트 바로 밑에 선이 두 개가 있잖아요. 보라색으로 표시된 것은 20일 이평선이고요. 그리고 녹색은 S&P 500의 50일 이평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50일 이평선은 굉장히 주가 차트랑 많이 떨어져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랠리가 쭉 펼쳐지면서 20일 이평선이 계속해서 깨지지 않고 버티는 형상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추세가 굉장히 좋았다. 20일 이평선이 절대 뚫리지 않고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으로 기술적으로 좋은 추세를 보여줬던 S&P 500이요. 지금 부정적인 신호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페이지는 스파이에 와 있는데요. 스파이는 S&P 500을 추종하는 ETF죠. 자, 스파이의 추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S&P 500의 단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드밴스 클릭하시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차트 바이 트레이딩 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테크니컬 기술적인 분석을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26개의 기술적인 지표 중에 9개가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10개는 중립, 그리고 7개는 매수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셀, 매도 의견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추세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여기 와서 무빙 에버리지를 보시면요. 10일 이평선 그리고 20일 이평선이 연달아 깨졌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30일 그리고 50일이 남아 있는데요. 만약에 오늘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지금 513에 머물러 있는 스파이의 주가가 505, 506선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커다란 조정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다시 주가의 상승이 도모되면서 516, 517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면요. 다시 한번 20일 이평선이 지지선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의 내용 그리고 이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중요하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렇다고 예상이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어제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 급락하는 가운데 시장의 하락 추세를 이겨낸 성장주의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을 보시면 새로운 종목이 등장합니다. GRRR, 고릴라 테크놀로지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리서치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구독자 한 분께서요, 워낙 강추를 하셔서 관심 종목에 넣고 지금부터 좀 공부를 해볼 참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틀 전부터 제가 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은 데스티니 테크 100고요. 어제 역시도 24% 추가적으로 폭등을 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25% 가까운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굉장한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운드 하운드 AI 주가가 4.36%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추이가 플러스 3.87, 벌솔라 플러스 2.84, 파가야 테크놀로지 플러스 2.68, 인페이즈 에너지 플러스 1.84, 비트코인이 67,310까지 올라왔고요. 테슬라가 플러스 1.62, 몽고디비 플러스 1.15, 넥스트라 에너지 파트너즈가 1.14%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상승한 종목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은요, 옐렌 장관의 힘입니다. 옐렌 장관이 어제 나를 믿으라, 내가 테슬라 주가 그리고 청정에너지 주가를 좀 지켜주겠다, 이러한 언급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넥스트라 에너지 파트너즈라든지 테슬라의 주가, 인페이즈 그리고 펄솔라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하락폭이 가장 컸던 성장주들의 이름입니다. 가장 위쪽을 보시면 AMD가 8.26%나 급락을 했고요. 블록이 마이너스 6.18, 앨범R 마이너스 6.01, SMCI 마이너스 5.67, 벌팁 홀딩스 마이너스 5.46, 펠로톤 마이너스 5.46, DJT,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5.45, TQQQ 마이너스 4.71, 업스타트 마이너스 4.53, 로빈후드 마이너스 3.96, 리비안 마이너스 3.89, 오픈도어가 3.83%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에는 미주온 탑13의 성적을 보여드릴 차례인데요. 미주온 탑13이 오늘부터 미주온 탑14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미주온 탑14에 새로운 종목이 많이 추가되고요. 배제된 종목이 발견이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종목이 배제가 됐고 어떠한 종목이 추가됐는지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모멘텀이 떨어지고 있는 세일즈포스 그리고 블록을 전량 매도했고요. 미주온 탑13에서도 제외시켰습니다. 블록 같은 경우는요, 제가 매수한 이유가 뭐였냐면 비트코인 수혜주라는 기대감이 하나의 주요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비트코인은 올라가는데 이 블록은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자주 발견이 됐거든요. 따라서 미련 없이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비트코인의 수혜주가 아니라면 블록의 투자 가치는 굉장히 적다,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비트코인 수혜주 중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역시도 최근에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밈 주식의 성격이 너무나 짙어졌거든요.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으나 미주온 탑14에서는 제외시키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투자 자금은 소중하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세일즈포스인데요. 제가 한 달 전에 세일즈포스라는 종목을 제 포트에 담았던 이유, 그리고 미주온 탑13에 포함시켰던 이유는요, 인공지능의 수혜주를 하나 더 포함시키자, 인공지능에 대한 노출을 조금 더 늘리자, 이러한 욕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세일즈포스의 주가는 거의 횡보를 했거든요.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다른 수혜주가 더 낫다.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지금 액체 냉각 장치의 강점이 있는 AI 수혜주 벌티브 홀딩즈라는 종목이 있고요. 이 벌티브 홀딩즈를 미주은 탑14에 진입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슷한 성격, 물론 이제 비즈니스의 종류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의 노출을 위해서 세일즈포스 대신 벌티브 홀딩즈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탈락된 종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익스피디아입니다. 한 달 전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는요, 미주은 탑13에 포함시켰으나 저는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주가가 50일 이평선 이하에 있었거든요. 따라서 그때 제가 50일 이평선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그때 매수를 하겠다, 이러한 의견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문제는 그때 이후에 계속해서 모멘텀이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따라서 매수하지 않고 바로 탈락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대신 제가 새롭게 미주은 탑14에 편입시킨 세 종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미국 태양광 기업인 펄솔라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세 번째는요, 비상장 종목 스페이스X 그리고 오픈 AI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DXYZ을 추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미주은 탑14의 진화 모습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어디까지나 이건 저의 개인적인 투자 의견에 불과하고요. 절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미주은 탑14의 14종목 이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MCI 슈퍼마이크로고요. 두 번째 TSMC, 세 번째 펄솔라, 네 번째 엔비디아, 다섯 번째 아마존이고요. 여섯 번째 벌티브 홀딩스, 일곱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여덟 번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홉 번째 팔란티어, 열 번째 우버고요. 11번째 종목은 테슬라, 12번째 인피니온, 13번째 DXYZ, 마지막으로 14번째 종목은 비트코인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4종목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이런 종목들이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 들어서 미주은 탑픽 리스트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또한 미주은 투자 전략 역시도 템포가 굉장히 빨라졌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세상의 변화가 너무나 빨라졌기 때문이다. 세상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고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역시도 매달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5년, 10년 이후를 보면서 투자하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리스크가 너무나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을 갖되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6개월에서 1년 이후를 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미주은의 투자 전략이다. 개인적으로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그렇고요. 또한 포트폴리오의 구성 상황도 계속해서 리밸런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투자의 전략을 수정하면서 투자 성과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최근 1년간 미주은 포트폴리오의 투자 성과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2023년 2분기에는 20.7%, 그리고 2023년 3분기에는 마이너스 5.12였는데요. 제가 볼 때 만약에 모멘텀에 입각한 투자가 아니었다면 이 손실률은 더 커질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멘텀을 중시하는 이 투자 전략은요, 떨어지는 장에서도 효과가 굉장히 크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장이 펼쳐졌죠. 2024년 4분기에는 13.56, 그리고 올해 들어서 1분기에 32.63%라는 굉장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최근 1년 동안, 따라서 제가 투자 전략을 바꾼 이후에 투자 성과가 무려 73.79%거든요. 따라서 지금 수치로 입증이 되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성적이 계속 이어진다면 투자 전략을 다시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면서 미주은 방송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새롭게 미주은 탑14에 포함된 DXYZ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DXYZ는요, 이틀 연속 25% 가까이 폭등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24.13%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장이 시작되기 전에도 미리 8% 이상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괴물 같은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투자해도 안전한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때 맞춰서 DXYZ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요. 현영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입니다. 2년 동안 매일 듣고 있는데 처음 댓글 남깁니다. DXYZ, 넘 원하는 종목이라 매수했습니다.
이런 게 왜 이제 나왔나 싶어서 조금 찾아봤는데 ETF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보통 주식과 다른 리스크는 없는지 장기 투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장문의 답을 드렸는데요. 어떤 답을 드렸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권현영님. 엄밀히 따지면 DXYZ은 ETF가 아닙니다. 하지만 DXYZ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펀드이자 주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DXYZ는 일반 주식처럼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가 됩니다. 다른 주식과 마찬가지로 DXYZ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ETF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DXYZ는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기초자산, 특히 민간 기술 기업의 주식으로 구성된 펀드에 투자하는 셈이다. 따라서 실제적으로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라 그냥 이 펀드만 가지고 있다, 투자만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본질적으로 펀드와 같은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 펀드와는 달리요, DXYZ는 폐쇄형 펀드입니다. 따라서 발행 주식수가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얘기는요, DXYZ는 주식과 펀드의 요소를 모두 결합한 독특한 구조를 제공한다. 뭐 이런 기업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리스크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투자 리스크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요, 제한된 유동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펀드는 폐쇄형 펀드잖아요. 따라서 지속적으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요, 유사한 자산을 추종하는 일부 상장 지수 펀드 ETF보다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면요, 우리가 매도를 하거나 매수할 때 호가 스프레드가 넓어집니다. 그 얘기는 나는 20달러에 살고 싶은데 25달러에 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물량이 많지 않다, 많은 유동성이 돌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리스크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그런데 멀티플이 굉장히 많이 확장하거나 뚝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죠. DXYZ 같은 폐쇄형 펀드는요, 순자산 가치의 프리미엄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프리미엄 또는 할인은 변동될 수 있다.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보통 우리가 기업에 투자할 때는요, 이 계산이 어느 정도 가능하죠. 밸류에이션 곱하기 실적을 하면서 투자를 진행하면 되는데, 이 폐쇄형 펀드는요, 밸류에이션으로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리스크는요, 비공개 기업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DXYZ는 비상장 기업에 투자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상장 기업과 동일한 보고 요건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미래 전망을 평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러한 투명성의 부족은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펀더멘털을 분석할 수 없는 게 커다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수수료가요 2.5%나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하지 않으면 수수료로 다 날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권현영님이라든지 아니면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투자 전략이라든지 위험 감수도에 DXYZ이 적합한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고수익 고리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저 역시도 DXYZ이 포트폴리오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도록 주의할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주식의 가장 커다란 가치는요,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뭐 오픈 AI라든지 아니면 스페이스X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여러 종목이 등장합니다. 미준 추천 컨텐츠고요.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 우리가 반드시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이번 기사를 통해서 재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유니콘 기업인 코어위브의 공동 창립자에 따르면요,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향후 5년 동안 데이터 센터의 글로벌 시장을 얼마나 확대시킬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코어위브의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 전략 책임자인 브라이언 벤트로가 등장하는데요. 목요일 뉴욕에서 열린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제너레티브 AI 서밋에서 코어위브가 매일 받고 있는 데이터 센터 요청이 터무니없이 많다, 엄청난 수요가 지금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시장은 역사적으로 매우 물리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해온 공급망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전력망에 스트레스를 주고 정치적 싸움을 촉발한 메가 캠퍼스가 더 많이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회를 얘기하는 거죠.
생성형 AI 붐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코퍼레이션의 CEO 젠슨 황은 데이터 센터 장비에 연간 2,500억 달러가 지출될 것이다. 이렇게 그의 예상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임대 컴퓨팅 성능과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업계 1위 기업인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향후 15년간 데이터 센터에 약 1,500달러를 투자할 계획이고요. AI 도구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자, 벤토로 같은 경우는요, 이러한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 그 정도로 수요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단거리 경주다. 전 세계 모든 자본이 필요한 단거리 경주다.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자본이요, 굉장히 단기간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 미국 증시에 꼭 투자해야 된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벤토로에 따르면요, 새로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오래된 데이터 센터를 개조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기존 인프라로는요, 데이터 센터의 확장을 지원할 수 없다. 그 얘기는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따라서 새로운 송전선을 건설해야 되고요. 새로운 변전소도 건설해야 된다. 단기간에 극복할 수 없는 물리적인 장애물이 너무나 많다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송전선을 건설하는 기업들 아니면 변전소를 건설하는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좀 관련주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리서치하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예정에 있고요. 자, 밑에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AI 시장의 성장 잠재력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AI는요, 제너러티브 AI만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표의 내용에 따르면 2024년에서 2032년까지 생성형 AI 관련 매출은요, 자, 2024년 보시죠. 137이라고 써 있죠. 137빌리언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1,470억 달러 수준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수준이 2032년이 되면요, 1,304빌리언입니다. 따라서 13,040억 달러까지. 그 얘기는요, 불과 10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이 매출이 10배 가까이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출처를 보시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가면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지 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거든요. 가장 위에 보시면 하드웨어죠. 하드웨어는 지금 2022년에는 37,973이라고 써 있죠. 그 얘기는 37빌리언입니다. 자, 그런데 37빌리언이 2027년이 되면 223빌리언이 되잖아요. 그리고 2032년이 되면 641빌리언까지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매년 33% 정도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소프트웨어가 나오는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4빌리언에 불과한데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58빌리언, 그리고 2032년이 되면요, 279빌리언까지 늘어납니다. 따라서 기회가 훨씬 더 크죠. 69% 매년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 토탈 금액이 나옵니다. 총 금액이죠. 근데 2022년은 39.8빌리언에 불과하죠. 근데 2027년이 되면요, 이 금액이 399빌리언으로 늘어납니다. 그 얘기는요, 10배 이상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27년부터 2032년까지는요, 399가 1303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요, 많은 투자 기회가 지금부터 2027년까지 몰려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이 가장 붐이 일어나는 시기다. AI 투자의 적기는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각 세그먼트별로 어느 정도의 연평균 성장률이 기대되는지 이 부분입니다. 자, 가장 먼저 제너레이티브 AI 서버 시장은요, 연평균 성장률이 19%가 나와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업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정도가 되겠죠. 델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요. 자, 두 번째 제너레이티브 AI 스토리지 시장은요, 연평균 성장률이 26%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제너레이티브 AI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이 클라우드 상에 AI 구현을 위한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수입을 올리는 기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쪽은 연평균 성장률이 60%입니다. 따라서 수혜주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다. 따라서 이 네 기업에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는 AI 소프트웨어고요. 연평균 성장률이 69%나 됩니다. 이쪽은 우리가
엔비디아라든지 팔란티어에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AI 광고 시장인데요.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125%입니다. 따라서 메타라든지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요. 자, 끝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제너러티브 AI 관련 IT 서비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구현하고 싶은데 좀 컨설팅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기업이 너무나 많겠죠. 따라서 이쪽 역시도 연평균 성장률이 100%에 이룬다. 그리고 이쪽은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든지 SN2어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이 꽉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너러티브 AI 관련 비즈니스 서비스 시장도 연평균 성장률이 100% 가까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SN2어 테크놀로지가 가장 유망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업들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한 2027년까지는 투자해 볼 가치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요, 지금 우리가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의 잠재력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번 기사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인도셋이 인도네시아에 2억 달러 규모의 AI 센터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인도셋은요, 한국으로 치면 SK, KT 이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최대의 통신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엔비디아와 인도네시아의 통신회사인 PT 인도셋이요, 2024년에 중부 자바섬에 2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 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렇게 통신부 장관이 직접 밝혔습니다. 부디아리 세티아디 장관은 성명을 통해서요, AI 센터는 통신 인프라 그리고 인적 자원 센터로 구성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수라카트라라는 시에 위치할 것이다라고 구체적인 위치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인도셋의 CEO는요, 인도네시아 부통령 당선자이자 현직 조코위 대통령의 아들이기도 한 기브란 수라카트라 시장에게 투자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따라서 이 시가 왜 선발이 됐는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하지만 수라카트라가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는요, 이미 이 지역이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좋은 인적 자원 그리고 5G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인도네시아라는 엄청난 커다란 시장에 엔비디아가 들어가기 시작한다. 따라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은요, 굉장히 주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아마존이 나오는데요. 아마존의 배당 지급이 임박했다라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아마존닷컴은 수년 동안 기술 대기업 중에서 주주에게 자본을 환원하는 데 가장 인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막대한 현금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월가의 일부에서는요,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여기 나와 있는 수익은 뭐냐면요,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요, 작년에 320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을 기록한 아마존은 2024년에는요, 그 2배에 가까운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320억인데 이거의 2배면 600억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엄청난 현금 흐름을 지금 만들어내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수석 신용 분석가인 로버트 시프만에 따르면요, 빅테크의 인수가 점점 더 규제 당국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아마존은 현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이 얘기는요, 예전 같으면 그럴듯한 기업들을 좀 인수하는데 돈을 많이 썼을 텐데 이제는 그러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현금은 넘쳐나는데 살 수 있는 기업은 없다. 그 얘기는요, 이 돈을 이용을 해서 주주 환원을 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자사주 매입 증가뿐만 아니라 배당금을 포함한 보다 공격적인 자본 환원 정책 시행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만약에 주주 환원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올해 말 현금 잔고가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 이건 완전히 낭비죠. 현금을 1,000억 달러 이상 들고 있는 것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의 가치는 계속 줄어들잖아요. 따라서 무언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아마도 자사주 매입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고요. 보다 또 공격적으로 배당까지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마존은 2023년 말 기준으로 86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도 860억이나 가지고 있는데 올해 만약에 한 600억 이상 추가하게 되면요, 1,400억이 넘는 1,500억 가까이 되는 현금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이 아마존이다. 따라서 그 중에 엄청난 자금을 아마도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을 위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표는요, 아마존의 프리캐시플로우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죠.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과거 2021년, 2022년 엄청나게 인프라에 투자를 하면서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이제는 이런 투자에서 리턴을 받고 있다. 뿌린 대로 걷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수치가 이제 2배 정도 올라간다. 여기까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창립 30년 동안 대부분의 현금을 사업에 다시 투입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재투자를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자사주 매입은요. 2022년에 10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에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비슷한 규모의 경쟁 업체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금액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집계 데이터에 따르면요. 2023년에 알파벳은 600억 달러 이상을 주식에 환매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위해서 알파벳 같은 경우는 600억 달러 이상을 썼다는 거죠. 메타 같은 경우도 같은 기간 동안 자사주 매입에 2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고요. 따라서 2022년 100억은 굉장히 작은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2월 달에 사상 첫 분기 배당을 시작했죠. 그러면서 500억 달러 이상을 추가적으로 지출할 것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자, 반면 아마존은요 2023년에 자사주 매입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올랐죠. 아마존 주가는 대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계속해서 수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고 트레이더들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성장을 다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에 대해 점점 낙관적으로 생각하면서 올해만 해도 주가는 이미 21%나 상승을 했거든요. 시장 가치는 이제 1조 9천억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요 항상 목마르죠. 지금도 주가 흐름이 좋지만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제는 자사주 매입을 해라.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미국 5대 기술 기업 중 유일하게 아직도 사상 최고치 기록 영역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2021년 기록보다 약 20%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요. 메타는 같은 해 이전 최고치보다 30% 이상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죠. 보시면 2021년 최고점이 여기잖아요. 아직까지 최고점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지금 현재 아마존의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최근 들어서 비용 효율성도 극대화되고 있죠. 따라서 조만간 발표될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굉장한 추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 아마존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이 올해 안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배당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거는요, 클리어브리지 인베스트먼트에서 일하고 있는 나빈 자야순다람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 전문가에 따르면 아마도 자사주 매입은 많이 할 것이다. 따라서 굉장히 긍정적이죠. 하지만 배당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야순다람의 의견에 따르면 아마존은 알파벳이나 메타에 비해서 성장 사이클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배당을 지급한다면 놀랄만한 일이 될 것이다. 이 얘기는요. 메타 같은 경우는 이미 배당 지급을 시작했고요. 알파벳도 조만간 배당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아직까지 아마존은 돈 쓸 일이 많다. 성장 주식이다. 투자할 곳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향후 4, 5년 내에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마존 주주 입장에서는요. 앞으로 한 4, 5년 정도를 기다리면 그때 아마존 주식이 배당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이달 말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마존은 여전히 비용을 절감하고 있지만 지출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다. 아마존은요, 향후 15년 동안 약 1,500억 달러를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면서 AI 관련된 디지털 서비스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의 기사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의 확장이 정말 무섭잖아요. 따라서 아마존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현금 흐름이 좋을 때 계속해서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데이터 센터가 너무나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헬륨 어드바이저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사이러스 아미니의 의견에 따르면요. 이러한 유형의 지출은 아마존이 경쟁사로부터 영역을 방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클라우드 1등 기업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엄청나게 빠르게 쫓아오고 있잖아요. 따라서 자본 수익률, 즉 주주 환원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마존이 자사주 매입에 나선다면 실망하진 않겠지만 놀랄 것이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도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아마존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으며 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속 지출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사이러스 아미니의 의견입니다. 4월 5일 보내드린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정상적인 미디움 방송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식의 컨텐츠를 전달해 드릴지는 월요일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는 주말 행복한 기억 그리고 즐거운 기억으로 가득 찬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